자, 온라인 수업 진행합시다. 자, 여러분 일단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 사이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맞죠? 자, 그냥 화면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의지력을 가지고서 영상을 보면서도 실제 오프라인 수업의 그 현장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다면 충분히 온라인 수업이지만 그 오프라인 수업만큼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훨씬 더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된 부분들은 뒤로 살짝 가가지고 이제 이해가 안 된 부분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일단 장점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의 말이 조금 느릴 수도 있는데 그 느린 거를 갖다가 조금 더 빨리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1.5배속에서 2배속까지 듣는 것은 진짜 아닌 것 같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1.25에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빠르게 한다면 1.5배속 맥시멈 그것까지는 선생님이 그래도 용인을 하겠습니다. 근데 1.75배속이나 2배속은 너무 빨라요. 여러분들이 그건 수업을 위해서 수업을 듣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수업을 위한 수업을 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한 수업이 아니라.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지금 수능이란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4개월이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자, 이제 우리에게 하루는 너희들이 고2 때 한 달과 거의 비슷한 속도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라고 해서 정말 의지력이 약해서 집에서 공부를 하는데 나태해지거나, 자,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이라고 해서 2배속으로 빨리빨리 듣고 나머지 막 유튜브 하고 페이스북 하고 이러거나, 자, 이러면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망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의 4개월이 여러분들 수능 그리고 고3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제 이제 어휘 추론을 들어갈 거예요. 자, 일단 글의 주제 파트를 우리가 앞서서 다 배웠잖아. 자, 글의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굉장히 좀 신경을 써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자, 일단 어휘 추론 문제에서도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글의 주제입니다. 글의 주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글의 주제를 파악을 해야 여기에서 말하는 글의 맥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래 두 번째는 주제만 파악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자, 앞뒷 문장에 반드시 문제, 그러니까 이 각각의 문제에 대한 앞뒷 문장에 힌트가 존재한다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됐죠? 이걸 믿는 거예요. 알겠죠? 자, 글의 주제는 보통 하나의 맥락으로 진행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앞뒷 문장에 힌트가 존재하는 거는 두 개의 맥락이 존재합니다. 두 개의 맥락이라는 것은 however나 흐름의 전환, 대조의 방식으로 흐름을 갖다가 전환시키는 거죠.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총 두 가지의 방법이 어휘 추론을 푸는 데 있어서 선생님이 10년간의 어휘 추론의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이 책을 한번 보고 일단 어떤 부분들을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는지, 자, 그 부분을 한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 첫 문장 주제문이 지문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주제문이 첫 문장이 분명한 주제를 보이고 있는 경우에 주제문이 모든 보기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첫 문장의 주제가 나오고요. 여기에 있는 A, B, C에 이 주제가 전체 다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문제풀이가 굉장히 단순해지고 난이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출제자들은 보통 이런 유형의 문제를 지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약 11.1%에 불과할 정도로 출제율이 낮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습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수능이 2017학년도 수능에서도 나왔잖아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풀이하는 방법 한번 봅시다. 첫 문장 혹은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까지 저자의 요지가 있다면 옆에 한글로 쓰셔도 되고요. 자, 만약에 머릿속으로 기억할 수가 없다면 한글로 옆에다 쓰셔야죠. 그쵸? 자, 그래서 역접이 존재하지 않는 한 모든 보기가 주제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옆에 간단히 요약해 놓은 한글을 보면서 보기와 주제의 연관성을 따져가면서 풀면 된다. 자,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이 문제 푸셨죠? 일단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일단 해설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눈을 감고 이 지문의 첫 문장을 보고 눈을 감았는데 첫 문장을 어떻게 봐? 그쵸? 자, 그러니까 일단 첫 문장을 보시고 눈을 감은 다음에 이 지문의 주제가 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약에 그게 두 가지로 그래 소재와 저자의 생각이 안 떠오른다면 이 지문의 학습을 잘못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주제를 먼저 떠올리시고요. 만약에 그게 안 떠오른다면 다시 읽으세요. 자, 다시 읽고 주제를 명확하게 하고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리고 어휘 문제를 풀 때는 이 각각의 어휘의 보기들이 어디에서 근거를 가지고서 이 답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걸 표시를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자, 어떻게 푸는지 선생님 한번 여러분들과 고민을 해볼게요. 자, 봅시다. 자, 왼절 이렇게 나왔네요. 자, 선생님들이 in isolation 하면 고립되어 라는 뜻이죠. 선생님들이 고립되어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은 고립되어 일하는 선생님일 겁니다. 그 선생님들은 세상을 바라봅니다. 뭐를 통해서? 그들만의 눈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여기에 their own 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eyes가 생략된 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그들만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답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이 글의 주제에서 선생님에 관련된 건데, 자, 고립된 선생님. 자, 고립된 선생님이라는 게 진짜 물리적으로 뭔가를 고립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고립되어서 일하는 겁니다. 자, 됐어요? 그래서 고립된 그 선생님은 뭐 합니까? 자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죠. 자, 됐습니까? 일단 이걸 잡으세요. 선생님도 이거를 빨간색, 왜냐면 문제거든요. 이게 지금 읽다 보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고립되어져서 일하는 선생님들은 자기 눈으로만 세상을 본다. 자, 무슨 말일까요? 자, 뒤에 한번 봅시다. 자, 동격대 들어갈게요. 자, 동격대시 어디까지입니까? 굉장히 어렵죠. 자, 지금 여기까지예요. 자, 일단 이 주어 동사가 여러분들에게 딱 일단 구문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잘 보였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there might be someone somewhere. 자, 그러니까 어딘가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사실. 어디예요? 자, 그 건물과 여기에서 district는 지역입니다. 지역, 구역 이런 뜻이에요. 자, 같은 건물 혹은 같은 구 안에 그 어딘가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에 who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who가 당연히 얘를 꾸미는 게 아니라 이 누군가를 꾸미는 거겠죠. 자, 이 누군가는 누굽니까? Who may be more successful at teaching this, that, subject or lesson. 그러니까 이 또는 저 과목 혹은 어떤 lesson, 수업 그것을 가르치는데 성공했을지도 모르는 그 누군가가 있을 거라는 그 사실이 이 선생님들에게는 기반이 됩니까? 이 선생님들에게 잃어버리게 되냐?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선생님은 누군지 한번 봅시다. 자, 이 선생님은 누구냐면요.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아놓고요. 그들만의 방식으로 일을 하죠. 뭘 통해서? 자, 어떤 사실상 스쿨 캘린더만을 통해서 스쿨 캘린더는 학업 계획서예요.
학업 계획서. virtually 하면은 사실상이고요. 자, 그러니까 사실상 그 수업 학습 계획서, 학업 계획서죠. 사가 아니라 학업 계획서만을 통해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일을 하는 선생님들이에요. 됐어요? 이런 선생님들한테는 이러한 사실이 기반이 될까요? 아니면은 없어질까요? 자, 자, 정리를 잘 해보셔야 돼요. 자, 지금 보면은 여기에 있는 the fact에 있는 여기에 동격 대부분을 먼저 이해를 하셨어야 됩니다. 자, 여기 무슨 얘기입니까? 자, 분명히 나와 같은 건물에, 자, 그러면은 선생님을 예를 들어볼게요. 자, 지금 여기 선생님이 L2B 영어학원이 있는 이 학원 건물에 다른 영어 학원도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 다른 영어 학원에 이 똑같은 과목, 그러면 영어죠? 영어를 가르치는데 성공한 선생님이 있을 거야 라는 그 사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위에서 한번 봅시다. 자, 이 사실은 고립되어져 있지 않은 겁니까? 고립되어져 있는 겁니까? 자, 얘는 고립되어져 있지 않은 거죠. 왜? 누군가가 나보다 더 잘하는 선생님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일까요? 자, 이 선생님은 문을 일단 닫아버리고 그들의 방식, 자기 방식으로 일하는 선생님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고립된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고립되어져 있지 않은 열린 마음을 가진 선생님입니까? 자, 얘는 고립되어져 있는 선생님이죠. 자, 얘는 고립인데 이 사실은요, 고립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선생님들에게 이러한 사실이 기반되어져 있을까요? 이런 사실이 기반되어져 있다면 이 사람은 고립되어져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예요? 로스트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역시 수능 틱하죠. 자, 그런데 충분히 핵심만 잘 파악하면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 이 사실이, 요 사실 있죠? 자, 이 사실이 이 선생님에게는 당연히 길을 잃어버리게 되죠. 자, 됐습니까?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내용을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립된 선생님이란 어떤 선생님입니까? 그냥 자기 혼자의 방식으로만 일하는 거죠. 자, 됐어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in the absent. 자, absent 별표 쳐놓으세요.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얘는 부재라는 뜻이죠. 자, 반의어가 presence죠. 맞죠? 우리 내신에서 많이 했으니까. 자, 얘는 존재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런 과정의 부재. 자, 그러면 어떤 과정의 부재인지 한번 봅시다. 그들로 하여금 벤치마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을 벤치마크 합니까? 더 잘하는 사람, 그리고 뭔가 다르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벤치마킹 하는 것을 허용하냐, 금지하냐. forbid 하면은 금지하다예요.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벤치마킹 하는 것은 좋은 거죠. 맞죠? 자, 벤치마킹 하는 거. 왜 벤치마킹 하는 게 좋은 겁니까? 고립되지 않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을 금지하냐, 하냐. 자, 이거는 그 뒤를 한번 봅시다. 자, 이것 속에서 선생님들은 남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단 하나의 관점으로 남겨져 있죠. 자, 그러면 이 선생님들 어떤 선생님들입니까? 고립된 선생님이에요? 아니면 고립되지 않은 선생님이에요? 자, 이 선생님 고립된 선생님이에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한 게 고립된 선생님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고립된 선생님은 고립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벤치마킹을 나보다 더 잘할 수도 있는 이 사람을 벤치마킹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얘는 지금 한 가지 관점으로만 남겨져 있으니까 한 가지 관점만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벤치마킹을 안 해야 되죠. 그런데 자, 잘 보세요. 벤치마킹을 안 하는 과정이 없다라고 하면은 얘는 벤치마킹을 결국엔 하게 되는 거죠. 왜?
벤치마킹을 안 하는 과정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 전체가 얘가 한 가지 관점으로만 남아있는 고립된 선생님이려면 벤치마킹을 하는 그 과정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형광펜 친 게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 환질 추론. 그러니까 어떤 맥락을 바꿔서 추론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환이 교환이고요. 질이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성질을 바꿔서 추론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업센스예요. 자, 됐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선생님은 고립된 선생님.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속 안에 있으니까 여긴 고립이 돼야 돼요. 그러면 벤치마킹을 하는 게 고립이 안 된 거죠. 그 벤치마킹을 하는 게 고립이 안 된 건데 이 과정이 없어야 고립이 된 거죠.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를 통해서 absence를 이용해서 allows로 갔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여기 파란 색깔을 한 이유는 얘가 벤치마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파란색인데 플러스라고 할게요. 근데 absent를 통해서 마이너스로 전환이 돼야 여기 있는 teachers의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죠. 자, 됐습니까? 문제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거야. 자, 그런데 이게 고립된 그러니까 그 압박적인 수능 시간에 이거를 머리를 돌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 알겠죠? 자, 지금 보면은 얘가 플러스야. 근데 얘가 마이너스야. 그러면 이 플러스는 마이너스에서 로스트 돼야 되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얘는 플러스야. 근데 업센스로 인해서 얘가 마이너스가 돼야 여기 있는 마이너스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논리의 싸움입니다. 이거를요 많이 보시고 계속 보고 머리를 굴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말 좋은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머리를 계속 굴려보세요. 계속 읽으면서. 아시겠죠? 복습하면서. 자, 또 한번 가봅시다. I taught various subjects. 자, 나는 다양한 과목들을 가르쳤습니다. Social Studies Umbrella. 자, Umbrella라고 해가지고 이거 우산이 아니고요. 이게 학문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과목이에요. 자, Social Studies Umbrella 하면은 사회 과목. 자, 사회 과목 아래서 다양한 어떤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회라는 것도 한국지리, 통사, 윤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had very little idea. 자,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답니다. 자, 어떤 생각이 전혀 없었냐면 나의 친구, 자, 나의 동료. 근데 어떤 동료예요? 같은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동료. 자, 지금 주어가 나왔기 때문에 동사 앞에서 끊었습니다. 자, 같은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동료라면 사회 과목이겠죠. 그 동료가 그들이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내 동료가 가르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었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추론해 봐야 될 건 바로 나죠. 나는 고립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고립되어져 있지 않은 오픈마인드의 사람입니까?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읽고서 이제 추론해 내는 게 수능 문제였던 거예요. 자, 됐습니까? 자, 얘는 어때요? 내 동료가 뭘 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나는 굉장히 고립되어진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가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빨간색 이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 가봅시다. Idea of meeting regularly. 자, 정기적으로 만나고자 한다는 그 생각. 자, 근데 왜 만나요? Compare notes. 그 다음에 Plan Common Assessment. 그러니까 어떤 흔한 평가를 계획하고, 자, share what we did well. 자,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자, 정기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생각 자체는 정기적으로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노트도 비교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을 공유하고, 이런 것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고립된 겁니까? 고립되어져 있지 않은 거죠. 자, 됐습니까? 자, 그것이 못 쓸리면 주로고 내버리면 전혀 아닙니다. 그게 우리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로 잘 일어납니까? 자, 그러면 us를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us는 내가 포함된 복수예요. 우리라고 했으니까. 자, 근데 아까 I는 마이너스였습니까? 플러스였습니까? 자, 마이너스인 고립되어져 있는 사람이죠. 근데 여기에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생각을 공유하는 요 생각은 플러스죠. 그러면 이 플러스가 마이너스에서 일어나야 됩니까?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까? 자, 일어나지 않아야 되죠. 자, 그러니까 I를 통해서 이러한 생각이 절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얘를 갖다가 찍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자, 오케이. 자, 지금 이 문제를 풀어봤어요. 어렵죠? 지금 하나하나 따라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머리를 이 압박적인 시간에 돌리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고력의 훈련을 해야 돼요. 됐어요? 내용의 핵심을 파악하고요. 그 핵심을 최대한 간소화하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이해할 수 있었던 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고립이 되어 있는 사람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고립이 안 되어져 있는 사람은 플러스. 자, 이런 식으로 간소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상당히 심플해진 겁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됐죠? 그러니까 그 핵심을 최대한 심플리피케이션 해서 이 문제의 논리들을 잘 따라가면서 이런 업센스, 자, 이런 생각들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제 이런 응용력을 갖게끔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자, 되시겠습니까? 자, 됐어요. 자, 다음 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일단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글의 주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어떤 흐름을 봅시다. 자, 일단 어떤 주방의 도구가 can seem unimportant. 자, 뭐래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대요. 뭐와 비교해서? 그 요리의 역사 그 자체와 비교해서 주방의 도구들, 장비들이 그렇게 안 중요했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머릿속에 빠르게 정리. 자, 뭐예요? 주방의 도구가 있고요. 그 음식의 역사, 그 음식 자체라고 할게요. 음식 그 자체. 자, 이거보다 중요성의 면에서 주방 도구가 음식 자체보다 중요성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자, 됐습니까? 자, 여기서 빨리 잡아야 돼요. 자, 일단 주방 도구는 별로 안 중요하네. 그 음식 자체는 더 중요하네. 왜 빨간색과 파란색인지는 나중에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봅시다. 그것은 굉장히 fusing 하면은 야단법석을 떨다 라는 거거든요. 자, 매우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테이블 세팅과 젤리 몰즈의 세부 사항에 관련해서, 젤리 몰즈에서의 몰즈는 주조예요. 근데 너무 어렵죠. 자, 그러면 하나만 가져가세요. and가 있으면 하나만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세팅의 세부 사항과 관련돼서 굉장히 야단법석, 호들갑을 떨었었대요. 하지만 what does this matter? 자, 이것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뭐보다 basic hunger for bread, 그러니까 빵에 대한 기본적인 배고픔과 비교했을 때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테이블 세팅이죠. 테이블 세팅이 진짜 중요한가요?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해됐어? 자, 그러니까 실제로,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본능은 그냥 밑으로 쭉 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풀지 말라 그랬죠? 어떻게 합니까? 위로 올라가서 매칭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테이블 세팅은 뭐예요? 키친 이퀴먼트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빵에 대한 어떤 배고픔, 이건 뭡니까? 음식 그 자체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보면 this가 뭐가 되겠어요? 이 테이블 세팅이 되겠죠. 자, 이 테이블 세팅이 진짜 그 빵에 대한 배고픔보다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다는 거죠. 위에서 얘기를 했잖아. 맞지? 음식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자, 이 질문의 의도도 마찬가지야. 테이블 세팅이 뭐가 중요합니까? 빵에 대한 배고픔이 훨씬 더 중요하지. 자, 그런 얘기예요. 역시 계속 요 맥락입니다. 맞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냥 예의겠거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 아마도 이것이
설명해 줄 거예요. 자, 뭐를? 왜 키친 도구가 무시받았는지, 강조되었는지. 자, 여러분, 키친 툴즈는 키친 이퀴먼트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무시받았어요? 강조받았어요? 자, 얘는 무시받았죠? 여기에서의 지금 테이블 세팅이 키친 이퀴먼트니까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자, 얘는 무시받고 있습니다. 맞죠? 자, 오케이. 자, 뭐 안에서? 음식의 역사 안에서. 아, 자꾸 이 주방 도구들을 무시하는 맥락으로 가고 있네요. 그쵸? 이게 중요치 않고 이게 무시당하고 있다. 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컬리너리 스토리, 어떤 요리의 역사는 뭐가 됐습니까? 핫 서브젝트, 굉장히 뜨거운 주제가 됐습니다. 자, 과거 20년 동안. 자,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역사의 초점은 뭐와 함께, 자, a few notable exception, 그러니까 몇 가지 예외를 가지고, 예외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역사의 초점은 뭐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ingredients. ingredients면 재료죠, 재료. 근데 뭐라기보다 rather than technique. technique 하면 기법이잖아. 맞죠? 기법이라기보다는 재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얘만 빼고 봅시다. 얘만 빼고 보면 우리의 맥락은 뭐였습니까? 주방 도구는 엄청나게 무시를 받고 있고 지금 음식 자체가 지금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린 이제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재료 있죠? 요거는 음식입니까? 아니면은 주방 도구입니까? 얘는 음식일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법은 주방의 장비와 같은 거죠. 어떤 서브니까. 그쵸? 자, 그러면 중요성이 기법이 중요합니까? 재료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재료가 중요하죠. 그러면 재료가 초점이 더 맞춰져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overwhelming, 압도적으로 초점이 여기에만 맞춰져 있다. 그 얘기예요. 계속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글의 위에 있는 글의 주제가 모든 A, B, C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글이라고 했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주방 도구는 무시당하고 중요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overwhelmingly,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됐어요? 자, 여기 왜 빨간색이냐면 음식 그 자체가 재료니까 재료가 압도적으로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한번 가봅시다. There have been books. 자, 감자에 대한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 다음은 대구입니다. 대구. 어떤 생선의 하나의 종류예요. 초콜릿. 자, 이것에 관한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요리책, 식당, 요리, 이런 것들에 대한 역사도 있습니다. 자, 됐죠? 그런데 kitchen and its tools. 자, 이 주방 도구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아니면은 absent.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야겠죠. 왜? 주방에 대한 도구는 지금 멸시받고 있잖아. 자,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absent가 돼야 되겠죠. 자, 됐습니까? 여러분, 이거 레스 때문에 포커스, 이거 환질 추론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 생각 너무 좋아. 정말 너무 잘했는데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 more 하고 or이 있잖아. 이러면 다소야. 뜻이 다소야. 알겠죠? 그러면 다소 무시받았다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bsent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까 앞지문에서도 수능에서도 absence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선생님이 이 단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absence. 자,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글의 주제를 완벽하게 잡았을 때 그 주제가 A, B, C에 정확하게 다 들어가죠. 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답을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왜 이게 파란색을 왜 이게 빨간색이라고 했냐면 여기 밑에를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너무 음식의 역사에서 음식 그 자체만 중요시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반의 역사가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저자는 요리의 역사에 있어서 요리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절반인 이러한 주방과 도구 이런 게 음식의 절반인데 이게 사라졌다라는 거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는 파랑색으로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주제를 통해서 풀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됐습니까? 자,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가서 자, 이제 앞뒷문장과의 관계 한번 봅시다. 자, 아유, 지워버렸네. 자, 일단 책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책을 한번 봅시다. 자, 책 보면 자, 일단 앞뒷문장과의 관계 한번 보세요. 자, 앞문장 혹은 뒷문장 보기에 큰 영향을 끼친다.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거기 밑에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자, 거기 2번 한번 보세요. 문장들 간의 관계를 활용한 문제풀이 방법. 자, 보기가 포함된 문장의 내용을 파악한다. 자, 그런데 일단 첫 번째는 보기가 포함된 그 문장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보기 문장 속의 픽 요소들은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면서 알려줄 겁니다. 자, 그거를 활용해서 문장 간의 관계를 따지고 만약에 핀 요소가 없다면 그냥 앞뒷 문장 간의 관계를 통해서 풀라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그냥 앞문장 뒷문장과의 관계성으로서 얘를 풀라는 겁니다. 자, 됐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어떻게? 첫 문장을 읽고 주제를 파악합니다. 아시겠죠? 자, 가봅시다. 자, 왜 순수한 액팅인데 행동이 아니라 무비의 행동이기 때문에 이건 연기가 돼요. 자, 이런 다이어들 정말 잘 알아둬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 영화의 순수한 연기가 not on nature 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중부정이 있으면 없애는 겁니다. 자, 얘 없애요. 자, 그러면 seem natural.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일까? 그러니까 영화의 뭔가 순전한 연기. 자, 그게 왜 우리한테 자연스러워 보이냐는 거예요. To audience. 이 청중들에게. 이 청중 누굽니까? Are accustomed in real life to. 자, 이렇게 되죠. be accustomed to예요. 이거 알아두세요. 뭐뭐에 익숙하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실제 삶에서 뭐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 익숙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표현은 more or less 또 나왔어. 자, more or less는 다소라고 했죠. 자, 이 사람들의 표현은 다소 불분명한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익숙한 청자가 아니면 시청자가 왜 이런 순전한 연기, 영화의 순전한 연기에 왜 자연스러움을 느낄까라는 거예요. 자, 이해됐어요? 자,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아마 이게 조금 잘 안 됐을 거야. Pure acting이 무슨 연기지? 자, 이게 조금 안 됐을 텐데 여러분들 대조를 해보시면은 이 퓨어를 갖다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한번 조금 해보시면 되는데 자, 보세요. 현실에서의 사람들은 다소 불분명한 표현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영화에서 나오는 연기는 불분명한 것과 대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퓨어이라는 것은 어떻게 추론할 수 있어요? 분명한 표현을 하는 연기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영화를 볼 때 화날 때 우리는 화 자체를 많이 안 내잖아. 그런데 영화에서는 실제로 화가 날 때 엄청나게 과장해가지고 연기를 하지. 자, 그럼 분명한 자기의 감정의 표현이 연기로서 나오잖아요. 자, 근데 그 연기가 왜 우리에게는 그게 자연스러울까에 대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내가 하나를 모르지만 하나를 안다면 요 하나가 추론이 된다라는 거 활용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활용하세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해봅시다. 자, 왜 우리는 영화에 분명한 어떤 감정 표현 연기에 자연스러워할까?
자연스러워할까? 왜? 우리는 뭐에 익숙하니까? 우리는 뭐에 익숙합니까? 다소 불분명한 표현을 하잖아. 너네들도 나한테 표현 많이 안 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다소 불분명한 표현을 하는 실상의 사람들한테 익숙해져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영화에 그런 분명한 감정 표현을 하는 그런 연기에 자연스러울 수 있지? 자,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됐어요? 자, 이거를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냥 거의 다 잡은 거나 다름이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전체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식. 자, 이러한 문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식은 샤프가 날카로운 거니까 날카롭지 않아요. 맞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식은 그렇게 날카롭지 않아. 그들은 어떤 습관이 없냐면 관찰하는 습관이 없어요. 근데 뭐를 관찰해? Closely the play of features. feature이 이목구비의 움직임이에요. 알겠죠? 아, 여기가 어려웠죠. 그러니까 이목구비의 움직임을, 근데 fellow man 하니까 이거는 동료죠, 동료. 그쵸? 자, 그래서 그들의 동료의 이목구비의 움직임을 굉장히 밀접하게 관측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맞죠? 어디에서도, 실제 삶에서도, 그리고 영화에서도 밀접하게 관찰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이해됐어요? 아, 그러니까 얘가 얘기하는 건 뭐다? 아,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인식 있죠? 사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불분명하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네. 맞지? 야, 너네 선생님이 막 이렇게 뭐 움직일 때 선생님의 전체적인 얼굴을 보지. 사실 뭐 눈이 어떻고 눈썹이 어떻고 막 이런 거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보세요? 아니죠. 그러면 스토커야. 끌려가. 알겠죠? 신고할 거야. 자,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실상에서 이렇게 매우 날카롭게 사람들을 관측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일단 요거를 한번 가볼게요. 자, 됐죠? 우리가 그렇게 실상에서는 크게 밀접하게 어떤 사람들을 관측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실망합니까? 만족합니까? 뭐에? Grasping the meaning of what they see. 자, 그들이 보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만족할까요? 아니면은 불만족할까요? 자, 그러면 잘 봅시다. 자, 우리는 뭐예요? 일상에서의 인식이 떨어져요. 그리고 뭔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찰 안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의 의미 정도만 지금 grasp 하면 이해하다거든. 자, 그런 어떤 의미 정도만 이해하는 걸로 만족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만족하겠죠. 왜? 이걸 보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됐어요? 왜? 우리는 밀접하게 관측하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충, 아, 저 사람이 화났구나. 뭐 이 정도로만 파악을 하지 이목구비 하나하나를 따져서 그 사람이 화났다는 걸 생각 안 합니다. 자,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앞뒷 문장과의 관계, 예를 통해서 예를 푼다. 자, 됐어요?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그들은 take in 하면 받아들이다예요. 뭘 받아들입니까? 자, 과장된 영화 배우들의 표현을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더 쉽게. 뭐보다 어떤 that is too naturalistic, 지나치게 자연스러운 어떤 것보다 쉽게 어떤 영화 배우들의 과장된 표현, 그렇게 과하게 강조된 그런 표현들을 쉽게 받아들인대요. 아, 그러니까 봅시다. 일상에서의 인식이 떨어져요. 인식이 떨어진다? 근데 그렇게보다는 인식을 조금 덜 한다? 우리가 그렇게 세세하게 관측하지 않는다? 라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대충의 어떤 의미를 파악을 하는데 당연히 뭐 하겠어요? 만족을 하겠죠. 그쵸? 자, 됐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에서 그냥 대충의 의미 정도만 파악하기 때문에 이 과장된 표현을 훨씬 더 쉽게, 과장된 영화배우들의 표현을 훨씬 더 쉽게 잘 받아들인다는 거죠. 왜? 우리는 평소 때 대충의 어떤 의미만 파악하는데 얘네들은 과장해주니까 그냥 그 대충의 의미만 파악하는 게 훨씬 더 빨리 들어가는 거죠.
자, 이해됐습니까? 자, 오케이. 그 다음 가봅시다. And, 자, 또한 as far as lovers of art are concerned. 자, as far as 하면은 뭐뭐 하는 한이란 뜻이에요. 자, 봅시다. 예술 애호가들을 우리가 관련시키는 한. 그러니까 예술 애호가들에 관한 한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이게 뭔가 관련 있다 뭐 이런 뜻이 있으니까 자, 그 예술 애호가들의 어떤 얘네들을 관한 한 그들은 they do not look at the movies for imitation of nature but for art. 자, 그들은 뭘 보지 않는답니까? 영화에서 뭘 찾지 않아요? 그 특징의 어떤 모방, 그러니까 그 어떤 특징의 모방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은 예술로 바라본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갑자기 내용이 확 끊겼죠? 자,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 자, 이런 앞뒷 문장과의 관계성으로 푸는 데 있어서 흐름의 전환이 확 일어난다고요. 알았지? 자, 위에서는 지금 뭐였어? 아니, 우리가 영화 배우들의 과장된 표현을 우리가 훨씬 더 쉽게 인식하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여기부터 뭐가 나옵니까? 예술 애호가들이 나오죠. 그쵸? 근데 이 예술 애호가들은 어떤 자연의 모방, 자, 어떤 특징의 모방, 그런 모방들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얘네들은 예술적인 걸 찾는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애호가들은 예술을 찾는구나 라는 맥락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얘를 통해서 어떻게 할까요? 자, they know that. 자, 그들은 알고 있어요. 뭐를? 이러한 표현이 항상 설명적이라는 것. 자, 그러면 그들은 누굽니까? 예술 애호가들이죠. 예술 애호가는 영화를 예술로 보죠. 그러면 예술적 표현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실제 표현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예술적 표현이라고 생각하겠죠. 자, 이해됐어요? 자, 됐죠? 자, 그러니까 그들이 알기로는 이러한 예술적 표현은 굉장히 explaining, 설명적이고, 자, 그 다음에 refining, 정제돼 있고, 뭘 확실하게 합니까? 그 묘사된 대상을 굉장히 make clear 하면 확실하게 하다, 확실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얘 봅시다. 자, 예술 애호가들은 그 예술적 표현이라는 게 굉장히 뭐 합니까? 굉장히 명시적입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만 쓸 거예요. 알겠죠? 명시적이고 뭔가 정제되어 있고 깔끔하다는 거죠. 그리고 표현된 어떤 방식을 굉장히 명백하다. 자, 그런 얘기인데 실제로 볼게요. 자, 어떤 사물들. 자, 그 실제 삶에서 불완전하게 깨달아지는 것들, 그리고 암시되는 것들, 그 다음에 entangled with other things, 다른 것들과 굉장히 뭐랄까 얽히고 설켜 있는 것들. 자, 요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자, 이런 것들이 이런 완전하고 그 전체의,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예술 작품에서 나타난다는데, 자, 지금 보세요, 여러분. 좀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얘는 지금 이 things는 실제 삶에서의 거예요. 실제 삶에서는 굉장히 뭐 합니까? 불완전하게 깨달아지죠. 그 다음에 암시적이죠. 그리고 다른 것들과 얽히고 설켜 있죠. entangled with가 뭐뭐와 얽혀 있다, 그런 거거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예술적 표현은 명시적인 거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실제 사물을 바라볼 때는 그 실제, 우리의 실제는 어떻습니까? 뭔가 불완전하죠. 지금. 자, 불완전한 어떤 불완전하게 실현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뭔가 암시적이고, 그 다음에 얽혀있고. 됐어요? 아까 예술적 표현은 뭐라 그랬어요? 명시적이고, 그 다음에 정제돼 있고, 깔끔하고, 그렇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게 예술 작품에서는 어떻게 보인다는 겁니까? 예술 작품에서는 이렇게 보인다는 거잖아. 그러면 예술 작품은 아까 뭐였어요? 명시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완전하다고요. 자, 됐어요? 지금 실제 삶과 예술 작품에서가 지금 서로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불완전하게 깨달아지지만 여기는 완전하게 깨달아지고, 자, 이렇게 할게요. 세모로.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굉장히 암시적이지만 여기는 완전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다른 것들과 굉장히 얽히고 설켜 있지만 얘는 무관한 문제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 지금 irrelevant 하면은 무관한이에요. 무관한. 자, 그 무관한 문제로부터 벗어나야겠어요? 아니면 안 벗어나야겠어요? 그 무관한 얘는 지금 다른 것들과 막 얽히고 설켜 있는데 얘는 무관한 문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어야 깔끔하겠죠. 그러면 free가 벗어나야 됩니까? 얘는 inseparable. 모르면 쓰세요. 분리할 수 없는. 분리할 수 없어야 됩니까? 무관한 것과 분리할 수 없으면 실제인 거죠. 왜? 다른 것과 얽혀 있으니까. 근데 무관한 문제와 얘는 free. 자유로워야겠죠. 자, 됐습니까? 자,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푸시면 됩니다. 어때요? 어떤 하나의 맥락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문장의 흐름을 갖다가 확 끊고 여기에서 앞뒷 문장과의 관계로서 풀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도 앞뒷 문장의 관계로서 얘를 풀고, 자, 이렇게 푸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잘 보시고 이런 문제들을 많이 접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자, 그런 다음에 사고력을 늘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냥 어렵다, 뭔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복습을 하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면서 진짜 사고의 복잡함을 단순화시키는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오케이.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하나만 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쉬든지,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이니까 쉬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 맞죠? 자, 또 앞뒷 문장의 관계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자, 몇몇 코치들은 잘못되게 믿고 있습니다. 뭐를? MST라는 어떤 정신기술 훈련인가 봐요. 그 MST 기술이 지금 perfect가 performance라는 목적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동사입니다. 완벽하게 하다라는 동사예요. MST가 오직 매우 능숙한 경쟁자의 어떤 성과라고 해야 되나? 어떤 수행? 그쵸? 그러니까 그 경쟁자의 수행을 완벽하게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매우 높은 숙련된 경쟁자의 수행을 완벽하게 도와줄 수 있다고 잘못되게 믿고 있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일단 주제를 잡아볼게요. 자, MST가 있어요. 이건 멘탈 스킬 훈련이야. 근데 얘가 잘못되게 믿고 있는 게 뭐냐면은 얘는 고도의 숙련된 경쟁자에게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 얘를 완벽하게 해주도록 도와준다. 자,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 잘못된 게 얘가 잘못된 건지 도움을 준다는 자체가 잘못된 건지는 아직 몰라요. 자, 됐어요? 자, 뒤를 가봅시다. 자, 그러므로 그들은 shy away from. 자, shy away from 하면은 이게 shy away from 뭔지 알려나? 이게 뭐뭇을 피하다예요. shy가 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부끄러운이란 뜻이잖아. 근데 우리가 뭔가 부끄러우면 우리가 뭔가 피하지. 그쵸? 그러니까 shy away from 하면 피하는 거예요. MST를 피한답니다. 자, 뭐 하면서? 자, 그러면 이 뒤에 부분을 MST를 왜 피하는지에 대해서 나와야겠죠. 자, 얘는 지금 명사절 대절을 가져왔으니까 이 대절을 이거 하면서 라고 해야 되잖아. 맞죠? 자, 그러면 봅시다. 그들이 뭐 하기 때문에? 엘리트 선수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멘탈 스킬 트레이닝이 다소 덜 중요하다 라고 합리화시키겠습니까? 부정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얘네들은, 자, 보세요. 지금 잘못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뭡니까? MST가 고도의 숙련된 경쟁자를 도와줘.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자, 어떤 한 코치, 내가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엘리트 아닌데
맞지? 자, 엘리트 아니야. 그래서 MST 별로 안 중요해, 나한테는. 아니, 왜? 아까 네가 얘기했잖아. MST는 고도에 숙련된 경쟁자에게만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나는 엘리트를 안 갖고 있으니까 MST 별로 안 중요해 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그쵸?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니까 deny는 부인하는 거고요. rationalized는 합리화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얘는 이런 식으로 합리화해야 얘가 MST를 피하는 이유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됩니까? rationalizing이 되는 겁니다. 자, 됐어요? 아, 그러니까 MST가 그러면 이제 이것도 나왔다. 그쵸? 고도에 숙련된 경쟁자에게만 도움이 된다는 요 부분을 지금 까는 거네. 요 부분을. 맞아요? 자,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고도에 숙련된 사람이 아니어도 실제로는 그게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겠네요. 자, 가봅시다. 자, 이때 가주어 진주어 가볼게요. 사실이다. 뭐가? 그 멘탈 스킬이 점차적으로 중요해요. 뭐에? 그 경쟁이 높은 수준에서 중요한 거 그거 사실이야. 자, 지금 이 부분은 뭡니까? 이게 진짜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물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너무 좋지. 맞지? 야, 물론 이 MST가 그 경쟁의 높은 수준에서 중요한 건 사실이지.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거 빨간색이잖아. 근데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이상하잖아. 이거 잘못되게 생각하고 있는 거라며. 맞죠? 이게 사실이면 안 되지.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게요. 야, 물론 그건 사실이야. 운동선수들이 그 경쟁의 사다리로 올라갈수록 그들은 더 homogeneous in terms of physical skills. homogeneous 하면은 동질적인이거든요. 그러니까 in terms of는 뭐뭐의 관점에서야. 그러니까 신체적인 기술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완전히 높은 단계에서는 완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선수들끼리의 피지컬 스킬은 완전히 똑같다. 사실상. 근데 그래서 뭡니까? 피지컬 스킬은 완전히 진짜 엘리트들끼리는 피지컬 스킬은 완전히 똑같으니까 얘가 얘기하는 건 MST가 진짜 높은 엘리트들한테 중요한 건 맞아. 그런데 사실상 at high levels of competition, 자, 그 경쟁의 높은 수준에서 모든 운동 선수들은 physical skills를 갖고 있어요. 자,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physical skill들을 모든 엘리트 선수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어떠한 작은 차이, 어디에서의 차이야? 피지컬 팩터는 지금 같지 않다라고, 지금 같다고 했잖아. 높은 수준이면은 피지컬 스킬은 지금 완전히 같다며. 여기서 지금 얘기했잖아. 지금 뭐라고? 동질적이라고. 동질적이라는 건 같다는 얘기야. 맞죠? 그러니까 피지컬 스킬은 같은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피지컬 스킬이에요? 멘탈 스킬이죠. 그쵸? 자,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높은 컴페티션 레벨에서 멘탈 스킬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실제로 멘탈 팩터의 작은 차이가 뭐 합니까? 플레이 huge role in,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죠. 뭐에? 그 어떤 성과의 결과. 그러니까 어떤 수행 결과겠죠. 그 수행 결과를 갖다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됐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뭐야? 여러분, 여기까지는 뭐예요? 여기까지는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물론 부분입니다. 물론 부분. 야,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주제를 받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뭐야? 물론. 그러니까 하나 주는 거지. 맞죠? 야, 물론 진짜 최고 엘리트들한테는 신체 능력은 다 동일해. 그쵸? 신체 능력은 다 동일하니까 여기서 약간의 어떤 정신 능력의 차이, 정신적인 차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잖아. 엘리트 선수들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자, 됐죠? 그러니까 however 나오는 겁니다. 됐죠? 하지만 우리는 예상할 수 있다. 뭐를? 그 개인적인 성장과 성과가
더 빠르게 진보될 수 있대요. 뭐 할 때? 어리고 발전하고 있는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 누굽니까? 멘탈 스킬 트레이닝, MST를 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빠르게 프로그레스, 진보되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보다? MST에 노출되지 않은 선수들보다. 아, 그러니까 이게 엘리트들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 실제로 MST를 받은 굉장히 어린 선수들, 이 어린 선수들은 엘리트까지는 조금 거리가 멀죠. 이 어린 선수들도 MST를 받으니까 겁나 빨리 진보하던데? 겁나 빨리 성장하던데? 그 얘기잖아. 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파란색으로 왔네요. 맞죠? 이거 이따가 할게. 자, 다시. 자, 그래서 얘가 지금 보니까 MST를 누구한테? 지금 어린애들이나 어떤 발전하고 있는 선수들, 그 발전 중인 선수들한테 실제로 MST를 주니까 실제로 뭐 하더라? 더 빨리 성장하더라. 그 얘기잖아. 맞아요? 자,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내용이 전환됐으니까 한번 봅시다. 사실상 최적의 시기, 뭐 하는? MST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의 최적의 시기는 언제다? 그 선수가 처음 시작할 때다. 됐어요? 자, 그래서 MST를 언제 도입하는 거? 그 운동선수 경력의 초기에 도입해야겠죠. 왜? 처음 시작 때 MST를 도입해야 되니까. 자, 됐어요? 자, 그래서 요게 논리가 이렇게 되죠. 이 사람은 엘리트들에게만 MST를 사용하지 마시고 성장하고 있는 어린 선수들에게 MST를 사용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끝나는 거네요. 됐죠? 자, 선생님 아까 뭐라고 했죠? 앞뒷 문장과의 관계성을 풀 때 흐름이 지금 얘랑 다르고 얘랑 다르죠? 자, 이런 식으로 흐름의 전환이 막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그 흐름의 전환을 잘 느끼면서 풀어야 돼요. 자, 됐습니까? 자, 오케이.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조금 쉬고 그 다음에 6월 모평은 진짜 어떻게 나왔을지, 그러니까 글의 주제에 입각해서 나왔을지 아니면은 앞뒷 문장과의 관계성으로 흐름이 전환돼서 나왔을지, 자, 그거 한번 확인해 보러 조금 이따가 한번 가봅시다. 자, 여러분 6월 모평 한번 봅시다. 자, 일단 6월 모평은 일단 뭐 그렇게 지금 역대 수능보다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 자, 그리고 실제로 어휘 문제가 그렇게 많이 어렵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뒤에 장문도 어휘 문제잖아. 근데 그 장문이 좀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거든. 그렇기 때문에 29번은 조금 쉽게 주어지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29번 너무 쫄지 마시고 앞에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그런데 자, 잘 필기를 하고 그거를 잘 생각하고 고민하고 여러분들 능력으로 리뷰를 하면서 해석하다 보면 그러면 훨씬 더 다른 쉬운 문제들이 쉽게 느껴질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훈련은 어렵게. 알았죠? 자, 가봅시다. 6월 모평 어떻게 됐는지. 자, 스포츠는 뭐를 촉발시키냐면 감정적 반응을 촉발시킵니다. 누구한테? 그 어떤 이런 종류의 소비자들인데 어떤 소비자인지 PP로 꾸밉시다. 다른 상품들에 의해서 bring forth 하면은 뭐뭇을 일으키다예요. 그러니까 다른 상품에 의해서 일으켜지는 종류의 소비자. 알겠죠? 그러니까 다른 상품에 의해서 좀처럼은 지금 이 brought forth를 여기서 꾸며야겠다. rarely brought forth니까 좀처럼 일으켜지지 않은 그런 종류의 어떤 소비자의 감정적 반응을 일으킨대요. 오케이. 자, 첫 문장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첫 문장 주제를 잡읍시다. 자, 일단 소재는 스포츠 같고요. 맞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이 스포츠가 뭐 하다? 다른 상품. 여기서 다른 상품이라고 하면 스포츠를 제외한 상품이에요. 근데 그 다른 상품에서는 뭔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감정적 반응이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 막 올림픽 같은 거 응원할 때, 그쵸? 올림픽이나
아니면 뭐 스포츠 같은 거 응원할 때 굉장히 감정적으로 많이 흥분도 하고 그러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 요거를 주제로 하고서 이제 그 뒤를 가서 핵심을 찾아봅시다. 자, 봅시다. Imagine, 상상해봐라. 뱅크 커스터머를 상상해봐. 어떤 은행 고객들을 상상해볼래? 그 은행 고객들이 누구냐면 메모러빌라 하면은 기념품이에요. 기념품을 사는 어떤 은행 고객들을 한번 상상해봐라. 뭐 하기 위해서 기념품 사는데? 그들의 은행에 대한 충성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생각해봐. 내가 어떤 은행의 충성도를 보여주려고, 만약에 신한은행에 대한 충성도를 보여주려고 신한은행 기념품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혹은 이런 소비자 한번 생각해봐. 너무 강하게 그들의 자동차 보험회사에 너무 강하게 identify with 하면 동질감을 느끼다라고 했죠. 동질감을 느껴서 쏘대구문입니다. They get a tattoo with its logo. 자, 그 로고. 만약에 뭐 현대해상이라고 쳐봅시다. 현대해상에 대한 충성도가 너무 강해. 동질감이 너무 들어서 내 몸에 현대해상 이렇게 문신하는 사람 봤어요? 없잖아. 이런 소비자는 없다는 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나 결국엔 얘기하고 싶은 건 뭡니까? 돌아가야죠. 맞죠? 자, 돌아가서 얘기하고 싶은 건 스포츠는 그렇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우리는 알고 있다. 스포츠 팔로워들이 너무 열정적이야. 그렇죠? 선수와 팀, 그 다음에 그 스포츠 그 자체에 너무 열정적이라서 쏘대구문입니다. 알겠죠? 자, 너무 열정적이라서 그들의 어떤 관심의 interest borders 하면은 interest border 하면 border on이 여기서 뭐뭐에 아주 가깝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단어를 몰랐다 칩시다. 그냥 그들의 관심이 뭐하다? obsession 하면 집착이란 이 단어는 알고 있어야 돼요. border on은 몰라도 집착을 안다면 쏘대구문이니까 너무 열정이 많아서 그 관심은 집착이 된다 이러면 돼요. 이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관심이 집착이 되잖아요. 맞죠? 스포츠는 진짜 굉장히 그거에 대한 열정적이라서 집착이 됩니다. 이러한 중독이 제공한다. 감정적인 글루 하면은 접착제죠. 어떤 접착제예요? 팬들을 팀에다가 병렬이 안 됐네. 팬들을 팀에다가 묶는 그런 감정적 접착제고요. 그 다음에 메인테인스, 그 충성심을 유지하는 감정적 접착제를 제공한대요. 뭐에도 불구하고 on field failure, 자, 그 현장의 on field 하면은 현장, 경기장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 이해됐어요? 실패를 하더라도 여러분 이 문제를 풀려면 in the face of를 알아둬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역접이에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뭐 한 거예요? 환질 추론을 한 겁니다. 알았죠? 6월 모평에 in the face of를 통해서 환질 추론을 썼다는 거. 자, 됐어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 이거 답을 안 잡는데 어쨌든 주제를 통해서 얘 2번 찍을 수 있었죠? 스포츠에는 다른 상품과 다른 감정적 반응이 있다는 거니까 굉장히 열정적이어서 이렇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충성심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접착제를 제공한다 라는 거. 자, 됐습니까? 그래서 실패에도 불구하고 충성심을 유지한다. 자, 이 맥락이 주제와 같죠? 그러면은 이것만 보니까 그래, 주제를 통해서 지금 1번, 2번이 나가리가 됐네요. 맞죠? 자, 그 다음 한번 가봅시다. 자, while. 자, while부터 지금 여기까지니까 대부분의 매니저들이 꿈을 꾸지만 뭐에 대한 꿈을 꿉니까? Having customers that. 자, 이런 소비자를 갖길 꿈꾸거든요. 그들의 상품과 그들의 스포츠 팬으로서 그들의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인 소비자를 갖도록 꿈꾸지만 그 스포츠에 의해서 야기된 그 감정은요, 부정적인 영향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뭡니까? 맥락이 완전히 변했죠.
그쵸? 아, 그러면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 글의 주제를 통해서 풀 수도 있고요. 하나의 맥락으로 돼서 글의 주제를 가지고 풀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앞뒷 문장과의 관계성으로 풀 수 있는데 그 앞뒷 문장과의 관계성으로 풀 때 흐름이 전환이 된다. 자, 여기는 지금 흐름이 전환됐죠. 그러면 이 while 문장의 역접을 통해서 반전이 된 겁니다. 이런 스포츠에 의해서 야기된 감정이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걸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가봅시다. 스포츠의 감정적인 그 강도는 의미합니다. 뭘 의미하냐면요, 강한 애착을 갖는 거예요. 조직이 강한 애착을, 뭐에? 그 과거에 대한 애착을 갖는 거예요. 뭘 통해서? 향수나 클럽 전통에 의해서, 전통을 통해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적인 강도라는 거, 자, 이제 내용이 전환됐습니다. 이런 강한 애착은 뭐다? 과거의 애착이다. 알겠죠? 이게 뭔가가 문제가 있나 봐. 그 결과 그들은 뭘 증가시킵니까?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가시킨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맥을 보세요.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근데 어떻게 효율성이 증대가 됩니까? 디크리즈 되겠죠. 쉬웠어요. 알겠죠? 29번 어휘 문제 쉬웠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뭡니까? 하나의 주제의 맥락을 통해서 앞뒷 문장 쭉 따져가면서 하나의 주제의 맥락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6월 모평처럼 중간에 흐름의 전환이 일어나서 이 맥을 꺾고 가든지. 자, 됐어요? 자, 29번 쉬웠는데 9월 모평도 한번 봅시다. 알겠죠? 9월 모평 보고 그것도 쉽게 나오는지 어렵게 나오는지 그거 한번 볼게요. 자, 됐습니까? 자, 요건 요 정도로 해서 4번이 워낙 쉬웠고, 자, 여기 5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알겠죠? 자, 지금 보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어떤 곤혹스러움,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너무 큰 애착으로 인한 곤혹스러움을 여러분들이 느껴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장문 한번 봅시다. 장문. 자, 여러분, 장문 어휘는 선생님이 많이는 안 풀어줬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번 6평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 건데 어려웠더라. 어려워. 자, 큰일 났어. 글도 긴데 어렵게 냈더라고. 자, 일단 특징을 보세요. 여러분, 6월 모평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특징만. 자, 일단 장문의 어휘 문제는요, 주제가 제일 중요해요. 선생님 계속 거의 이 정도면은 주제 빠지. 그치? 주제가 워낙 중요해요. 그 주제가 너무 중요하고, 역시 어휘 문제도 앞뒷 문장 간의 관계성으로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알겠죠? 근데 제목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주제를 훨씬 더 강력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자, 가볼게요. 어려워요. 자,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확장했대요. 오직 어떤 지점까지 확장합니까? 자, 그게 where it does not restrict someone else's right. 자, 그러니까 누군가의 권리를 제한시키지 않는 범주까지 확장을 했대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누군가의 권리를 제한시키는데 그 누군가의 권리는 어떤 권리입니까? 어떤 표현의 자유의 권리, 그 다음에 어떤 정보의 권리. 자, 이런 것을 제한시키지 않는 그 지점까지 확장을 했답니다. 이 글의 소재는 당연히 사생활에 대한 얘기일 거예요. 맞죠? 사생활, 어떤 사적 권리? 자, 사생활에 대한 어떤 권리. 자, 이게 소재고. 맞죠? 자, 이 글의 저자의 생각은 뭡니까? 자, 근데 아직 저자의 생각은 솔직히 안 나온 것 같아. 그냥 이게 어느 지점까지 확장됐다?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권리를 제한시키지 않는, 타인의 권리를 제한시키지 않는 범주까지 이게 확장이 됐다고 했죠. 자, 그 다음 또 한번 가봅시다. The scope of the right to privacy. 사생활의 권리에 대한 범위. scope 하면 범위, 범주거든요. 그 범위가 유사하게 제한이 되더라. 자, 뭐에도 제한이 되냐면 어떤 일반적인 관심,
그쵸? 그 일반적인 어떤 관심사에 의해서도 일반적인 관심사에 의해서도 제한이 되는데, 그게 언제? 범죄를 예방할 때, 그 다음에 어떤 공중보건이죠. 퍼블릭 헬스 하면 보건입니다. 어떤 공중보건을 갖다가 향상시킬 때 어떤 일반적인 어떤 이해관계, 이익, 그런 뜻인데, 자, 그런 이익에 의해서 제한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타인의 권리를 제한시키지 않는 게 아니죠. 그러면 지금 이 말이랑 다르잖아. 얘는 지금 뭡니까, 여러분? 자, 얘는 지금 범죄를 예방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보건을 갖다가 향상시킬 거거나, 자, 이런 경우에 사생활의 권리가 어떻게 제한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사생활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얘랑 다르잖아. 그러면 유사하게 맞죠. 그러면 얘가 1번, 얘가 2번이라는 거 아니야.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사생활이라는 건 타인의 권리를 제한시키지 않는 범주까지만 딱 돼. 그러면은 타인의 권리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사생활의 권리라는 게 또 제한이 될 수도 있는데, 타인의 권리를 제한시키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이나 보건의 향상, 이런 어떤 대의적인 명분, 이게 지금 제너럴 인터레스트가 약간 대의적인 명분이야. 그 대의적인 명분이 있을 때는 제한이 되죠. 자,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힘들게 이해를 했는데 하지만 나왔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무 표시도 안 한 겁니다. 자, 이제 however부터 봐야 돼요. 자, 근데 뭐 했을 때? 자, 이게 지금 we find가 나오는 여기까지죠. 우리가 이제 멀리 갔을 때 뭐에서 속성에 기반된 어떤 사생활적 개념, 어떤 사생활 권리, 그러니까 속성에 기반된 권리의 개념에서, 자, 여기는 일단 괄호는 선생님이 보통 안 읽잖아. 근데 프로퍼티 베이스드 노션이 뭔지 몰라서 읽어볼게요. 자, 이 사생활의 권리는 어떤 권리냐면 보호하는 건데 이미지나 성격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퍼티가 속성이거든요, 여기서. 자, 그러면은 성격은 속성 맞습니까? 그러면 원래는 속성에 기반된 권리의 개념이었어요. 내 성격, 내 이미지,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게 사생활의 권리였는데, 이제 이게 from A to B로 갑니다. 어떤 사적인 삶, 그 다음에 가족의 삶, 이런 개념, 현대적 개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봅시다. 자, 지금 봐봐. 속성에 기반한 권리에서 이제는 사생활과 가족에 대한 어떤 현대적 개념으로 얘가 바뀌었어요. 맞죠? 자, 그렇게 바뀌었을 때 우리는 이 투 과목 진목입니다. 자, 우리는 그 권리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어렵냐 쉽냐 이거예요. 알겠죠? 자, 그 권리의 한계를 설정하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자, 봅시다. 이 부분 핵심 맞습니다. however 뒤니까 핵심인데, 자, 보세요. 속성에 대한 개념이 이제 사생활과 가족에 관한 어떤 현대적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어떤 현대적 개념인지 저도 잘 몰라요. 자, 그런데 이를 통해서 사생활의 제한 설정이 쉬워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맞는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 됐어요?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아니 원래는 타인의 권리가 제한되지 않는 선까지만 확장해. 그 다음에 범죄 예방이나 보건 향상에 대해서는 너의 사생활이 제한될 수 있어. 근데 이러한 제한을 설정을 해야 되잖아. 내 사생활이 어느 범주까지인가를 설정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현대적 개념이 됐을 때 쉬워지냐 어려워지냐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That this is. 자, 이것은 물론, 자, 여러분, 이걸 활용할 겁니다. 물론을 활용할 거예요. 물론이 어떤 기능이 있길래. 자, 보세요. 우리가 평소에 언어학적으로 물론을 언제 쓰는지 보세요.
물론이 뭡니까? 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A야. 야, 그게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A라는 게 밝혀졌어. 야, 물론 A가 아닐 수도 있지. 이때 물론 쓰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물론이 뭐냐면 얘가 A라면요, 얘가 A 인버스가 돼요. 그러니까 얘랑 이게 역접이라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이것은 사생활의 개념의 장점이야. 뭐 어떤 점에서? in 대절 하면은 뭐뭐라는 점에서예요. 알겠죠? 자, 어떤 점에서? 그것이 뭐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그것이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데 뭘 적용할 수 있다? 어떤 변화하고 있는 기대와 변화하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진보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그거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런 어떤 사생활의 개념의 강점이기도 하지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용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흐름을 생각하세요.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이 개념이 요런 점에서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장점이 있다는 게 중요해요? 핵심은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오브 콜스의 앞은 장점이 아닌 단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지? 왜? 여기에서 야, 이런 단점들이 있다? 물론 이런 장점도 있어, 이렇게 가야지. 야, 이런 단점들이 있다? 야, 물론 단점도 있지. 말이 안 되잖아. 맞죠? 오브 콜스는 A 인버스예요. 그러니까 장점이 나왔으면 약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약점이 되려면 권리의 제한을 설정하기가 쉬워야 장점입니까? 단점입니까? 어려워야 단점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하드웨어예요. 만약에 이거를 오브콜스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밑에 다 읽어도 이걸로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 밑에 글이 워낙 많고 실제로 이걸 의미하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오브콜스를 활용해서 풀라는 거예요. 이건 거의. 알겠죠? 그러니까 오브콜스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알아두세요. 선생님, 이거에 대한 해설 강의 많이 봤어요. 근데 선생님처럼 풀어주는 사람 없어. 자부심을 가지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러니까 오브콜스도 내가 말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역접으로서 쓸 수가 있다.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앞뒷 문장의 관계에서 픽 요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픽 요소의 앞뒷 문장의 관계성을 풀 때 뒷문장의 오브콜스를 통해서 역접으로 푸는 게 6월 모평에 나왔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그 뒤에 한번 봅시다. 내용이 워낙 어려웠죠? 자, 지금 내용을 이제는 좀 답을 찾았으니까 편안하게 갑시다. 편안하게. 자, 사생활의 권리를 제한시키는 데 있어서 현대적인 개념으로 갔더니 속성 기반의 어떤 사생활적 개념에서 사생활과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권리가 이동했더니 굉장히 이것을 사생활에 대한 제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가 사생활이냐 이거를 설정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 얘기예요. 자, 봅시다. 진짜 그런지. What is privacy today? 자, 사생활이란 오늘날 뭘까요? 그 개념은 이 주장을 포함합니다. 어떤 주장을 포함해요? 내가 관측당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 아니,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관측을 당할 필요는 없잖아. 맞죠? 그래서 이 개념은 사생활이라는 건 누가 나를 감시하면 안 돼. 그리고 또 어떤 주장을 하냐면 특정 정보와 이미지, 우리에 관한 특정 정보와 이미지가 circulate 하면 순환하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터넷에 가면은 유포하다가 있어요. 유포하게 되면 그게 막 인터넷에 떠돌아다니잖아. 유포돼서는 안 돼. 뭐 없이 우리의 허락 없이는 우리 자신에 대한 정보와 이미지가 떠돌아다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주장에서 비롯됐답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의 개념은 관측당하지 않아야 되고, 그쵸? 자, 일단 이거 다 지울게요. 답은 다 찾았으니까. 자, 보세요. 자, 사생활. 그 사생활이란 뭘까?
그 사생활이란 뭡니까? 아, 내가 관측을 안 당해야 되고 내 허락 없이 어떤 내 이미지를 갖다가 유포해서도 안 되고요. 자, 됐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면 관측되지 않아야 되고 유포되지 않아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and를 통해서 이 맥락의 일정함으로 봐서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왜 이러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주장이 왜 일어났죠? 자, 그러면 이제는 Y에 대한 겁니다. 사생활이 도대체 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을까? 자, 그들은 발생했습니다. 왜?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이 took offense at 하면 뭐뭐에 불쾌감을 느끼다예요. 불쾌감을 느끼다. 그러한 관측에 굉장히 불쾌감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사찰당하고 자기가 감시당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버린 거지. 됐어요? 게다가 이런 프라이버시는 뭐를 포함하고 있어요? 자, 그럼 가족이나 집, 그 다음에 correspond from arbitrary interference, 지금 여기가 아니구나. 자, 그래서 가족, 집, 아니면 어떤 서신, 왜 여기서 했냐면 protect 하면 A from B거든. A from B, 얘가 B. 자, 그래서 가족과 집, 서신이 임의의 interference, 간섭, 임의의 간섭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해됐어요? 아, 그러니까 privacy라는 것은 그리고 또 여기도 나왔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자, 게다가 뭐도 있습니까? determination, 결정이 있어 왔대요. 뭐 할 결정? 어떤 honor, 존경심과 명성을 보호할 결정이 있어 왔답니다. 자, 총 3가지가 나온 것 같아. 자, 왜 이런 게 나왔을까? 자,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됐을까? 자, 첫 번째, 어떤 고위 공직자들, 그런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의 어떤 불쾌감, 관측당하는 것에 대한 불쾌감으로 나타났고, 자, 그 다음에 어떤 임의의 간섭, 그쵸? 우리가 이메일을 보냈어. 편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우리의 가족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거죠.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게다가 어떤 명성이나 존경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생활은 나왔다는 겁니다. 그 사생활적 권리가. 자, 됐어요? 그러면 interference를 푸는 데 있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픽 요소는 이런 순접, 그러니까 and의 맥락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됐죠? 아, and 아니야. 선생님 미안. 잘못 얘기했어. and가 아니라 얘는 protect A from B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를 보호해야 되니까 뭐로부터 보호해야 되냐? 간섭으로부터 보호해야 된다. 자, 그래서 protect를 통해서 interference 됐고요. 자, 그 다음에 how is privacy protected? 자, 여기는 이제 how입니다. 어떻게 사생활은 보호가 될까? 역사적으로 사생활이라는 건 보호가 됐는데 어떻게? 어떤 뭐랄까 material, damaging material, 그러니까 뭔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자료의 유포를 제한시키는 거래요. 자, 됐어요? 유포를 제한시키는 것으로부터 얘가 실제로 이제 보호가 됐답니다. 사생활 보호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그 사생활의 개념이 법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있다면 뭐에 대한 반응으로? 이미지 재생산. 이미지 재생산이면은 얘는 유포를 의미하는 겁니다. 원래는 재생산이에요. 알았죠? 내 이미지를 누군가가 다시 재생산하고 있어. 그러면 유포하는 거지. 그 이미지 유포의 재생산으로 뭘 통해서? 사진과 신문, 기술적인 진보, 뭐와 같은 데이터 스토리지, 디지털 이미지, 인터넷, 자, 이런 것과 같은. 자, 그럼 지금 여기 너무 갔네. 자, 지금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if가. 자, 사진과 신문을 통해서 그 이미지의 유포의 반응으로서 합법적으로 이게 관심을 갖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의 유포가 많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런 사생활에 대한 이슈 개념이 굉장히 흥미를 갖게 됐어. 그런데 최근의 기술적인 진보, 이런 최근의 계속적인 진보가 위협을 제기한대요. 뭐에? 사생활에. 사생활의 위협을 제기하고 있답니다.
자, 됐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예를 가지고 뭐 풀기는 조금 쉽지 않아요. 알겠죠? 자, 지금 왜냐면 if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만약에 although가 들어갔으면 비록 이 사생활에 대한 개념이 흥미를 갖긴 했지만 새로운 기술의 진보가 새로운 위협을 제기했다. 이래야 맞는데. 자, 그쵸? 근데 if가 그런 양보의 뜻이 있겠어요? 있습니까? 양보의 뜻이 있어요. 뭐뭐이긴 하지만, 뭐뭐이지만 이란 뜻이 있습니다. if가.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if가 뭐뭐이지만으로 쓰였어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사생활적 개념이 관심을 주긴 했지만 기술이 진보되면서 새로운 위협을 제기했다. 새로운 위협이 사생활에 놓여져 있다.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if가 역접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있어요, 여러분. 자,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 지금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기 있죠. 그러한 어려움. 챌린지가 도전이 아니에요. 그러한 어려움을 갖다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재해석된다는 부분으로 새로운 위협을 제기한다는 pose 부분은 맞는 거죠. 자,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뒷부분은 다 맞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이거 이렇게 찍어낼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읽었는데 이 전체를 갖다가 파악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생활적 개념이 이렇게 확장되면서 그 사생활에 대한 범주를 설정하는 거, 제한을 설정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를 이 부분 통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너무 어렵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거 스킬들 있죠. 어휘 문제를 풀어낼 때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스킬들, 픽 요소들을 가르쳐 주잖아. 그래서 이런 픽 요소들을 가르쳐 줄 때 앞뒷 문장으로서 이렇게 푸는 거, 이런 것들 반드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자, 이거 일단 그래서 제목은 뭡니까? The right to privacy. 자, 그러니까 사생활에 대한 권리인데 이게 evolving concepts and practices. 뭔가 진화되고 있다. 뭔가 바뀌고 있다. 자, 그런 얘기죠. 자, 됐습니까? 자, 숙제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숙제는 잘 보세요. 숙제 잘 봐야 돼요. 빈칸, 일단 어휘 추론 안 푼 문제 나머지 선생님이 다음에 해설할 거예요. 알겠죠? 자, 해설 강의 할 건데 빈칸 추론 문제도 풀어보세요. 알겠죠? 근데 지금 잠깐만. 여러분, 빈칸 추론 문제는 지금 여기 하나, 둘, 세 개만 풀어오세요. 알았죠? 요 세 개만 풉니다. 알았죠? 세 개만. 왜냐면 잠깐만. 어휘 추론 나머지 문제가 얼마 없어. 그래가지고 원래 선생님이 원래는 이렇게 했잖아. 주제 개념 잡고 그 주제 나머지 문제 풀고 다음에 이제 어휘 나갈 때 이 사이에 유형별 문제를 줬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오늘 어휘 추론 문제 개념 했잖아. 그러면 어휘 나머지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조금인 거야. 그래가지고 선생님 빈칸을 좀 풀려고 해. 그래서 이게 몇 문제 안 될 거니까 실제로 얘를 잘 꼼꼼히 풀어 오시고 빈칸을 조금만 풀어 오세요. 근데 이거를 안 가르쳐 줬는데 풀게 하는 게 맞나? 여러분 그냥 이거 풀지 말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적더라도 그냥 어휘 문제만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시 어휘 문제 나머지만 풀어 오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유형별 문제는 이제 빈칸 할 거잖아요. 다음 시간에, 다다음 시간에 빈칸 개념할 때 이 사이에 유형별 문제 풀어야 되잖아. 그래서 화목반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토반도 마찬가지.
목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 선생님이 저기 책상에다가, 거기 학원 문 앞에 있는 책상에다가 여러분들 복습 프린트랑, 빈칸 복습 프린트랑, 그 다음에 어휘 유형별 문제 주겠습니다. 알겠죠? 어휘 유형별 문제랑 복습 프린트 줄 거니까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 안에 반드시 자료 가져가세요. 알겠죠? 자, 이 숙제는 없는 걸로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복습. 오늘 한 복습. 그 대신 어휘출은 복습 진짜 꼼꼼히 하기. 알겠죠? 자, 꼼꼼히 하셔가지고 어려웠잖아. 그 앞에 있는 거 진짜 생각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 사고력 정말 길러보세요. 알았죠? 선생님 말한 대로 해야 돼. 알았지? 어려운 걸 계속 봐서 내가 이해력을 높여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질문하시고. 알겠죠? 어휘 숙제 3가지. 알죠? 자, 여러분 EBS 듣기 해야 됩니다. 알겠죠? 듣기 해야 돼요. 이거 다 연계되니까. 아시겠죠? 자,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오늘 수업이 조금 어려웠는데 일단 복습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죠? 자.